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6일 뒤로 다가온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서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손태승 전 회장을 넘어 현 경영진까지 겨냥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정부대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이고요. 병합된 건까지 포함하면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는 걸 텐데 앞서 기소유예 처분된 김혜경 씨와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 검찰이 밝히기 있는 바로는 가담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불법성 그리고 이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경기도지사를 맡은 건 이재명 대표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사실상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의 위치로서 사실상 일정 정도 본인이 어쨌든 금전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누린 것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떠한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를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더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전에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이제 1심이지만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 이용하고 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썼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시에 사실상 이제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금전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이 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라는 어쨌든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배임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비서실장이었던 A 씨와 그리고 배모 씨 역시도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이재명 당시 지사 밑에서 이러한 어쨌든 역할 수행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제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썼다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어떠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금전들을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정에서 사용을 했다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억 653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기소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상황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고 직후에 즉각 항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일단은 양형에 있어서의 반전을 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아예 무죄로 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사실상 1심의 그러한 양형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그대로 이제 양형을 반영을 해서 집행유예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 위반에서 이제 두 가지 발언으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첫 번째 발언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은 이제 무죄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 무죄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양형에 좀 유리한 요소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목표하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고요. 아예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1심의 양형을 많이 반영한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검찰 쪽에서도 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만 항소를 하는 경우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전부 무죄가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죄를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이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니까. 네. 하지만 검찰 측은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항소라는 개념은 사실상 만약에 검찰이 본인들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미치게 선고가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이 네.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은 무죄라고 다투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항소를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일부 유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소심에 가서 더 다툴 어떠한 법리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항소를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고인에게 주어진 본인이 3번의 재판을 받은 권리는 누구에게나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번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그 혐의가 재판이 이렇게 나온 건데 대법까지 확정이 얼마나 걸릴까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1심의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에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실 선고를 하도록 이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재판이 뭐 법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본인이 뭐 어떠한 보통 이제 선거법이기 때문에 어떤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재판을 받기 때문에 뭐 어떤 직을 수행하느라고 뭐 바쁘다 해가지고 뭐 행사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대법원까지 선고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2027년 전일 것이냐 후일 것이냐 예.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뭐 까다로운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의 재판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결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2027년을 훌쩍 넘어설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예, 이런 혐의를 받는 이유 그리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법조계에서는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를 더 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양형 기준이 사실상 가중을 다 더했을 때 최대 2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만 놓고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좀 죄가 중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돼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무고라든지 이제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뭐 전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형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역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냐라는 네. 것이 이제 관심인 것인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에는 무죄면 무죄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 나오는 경우가 그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부담인 것이고 이것이 더 공직선거법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뤄지는 선거 공판과 관련해서는 생중계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이제 불허 결정이 났고요. 이번 재판은 생중계 결정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이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중계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이제 사실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라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은 지금 한 명인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건 생중계하고 어떤 건 생중계 안 한다라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재판이 어쨌든 선고기일에 생중계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중계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다 중앙지방 법원의 이제 사건입니다. 선거법과 그리고 위증교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법원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의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소식이 또 전해지기 그랬죠. 때문에 네. 사실은 빨리빨리 그 결과를 알아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우리은행을요,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물론이고 은행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를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지난 8월에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된 이유는요. 일단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이것이 번진 것인데, 지금 현직 대표의 경우,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예.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자가 늘어났고 수사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이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 전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부당대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600억 원 넘게 대출이 발생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이 중에 350억 원가량이 부당대출로 지금 판단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70억 원에서 8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 혐의가 또 추가로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이런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손태승 전 회장에 이어서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 경영진에서 현 경영진으로 이제 확대가 된 상황인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병규 은행장이 당시에 어쨌든 손 전 회장의 이러한 부당대출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본인에게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이걸 알릴 사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태해서 알리지 않고 대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은행 금융 지주에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배임 내지는 이제 횡령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과거에 사실 이제 구속된 일부 이제 임원도 있지만 지금 현 경영진까지 이렇게 번졌다라는 것은 대거 경영진 교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나 또 달리 말하면 구속되는 인원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은행 관련해서 강제 수사가 수차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좀 더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우리은행에서 25억 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게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인데 이번에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잦은 금융 사고들 이런 것들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건으로 다 이제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액의 부당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혐의가 한 가닥으로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길로는 사실상 이렇게 외부인이 허위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감시하고 이거를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대출을 받은 대출인이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상가를 사실상 할인받아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부풀려서 이전에 원 분양가액을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낸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본인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제를
하고 확인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사실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산해 봤을 때 한 25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 뭐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뭐 은행의 손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 쌓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에 사실 존폐 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인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짚어보죠. 요즘 참 불경기 있잖아요. 이 소상공인들, 특히나 이제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는 단체 예약 주문하면 굉장히 반가울 텐데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 불백 50인분을 군 간부를 사칭해서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 처음에는 내가 공군 간부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식당에 내가 우리 군 부대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 50개, 돼지 불백을 주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사실상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사실상 아마 위조된 공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공문을 보면 이제 부대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고요. 이 사병들을 위해서 어떤 메뉴로 어떠한 금액 상당의 메뉴를 주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었겠고 군대로 이 음식이 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귤까지 따로 준비를 네. 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다 준비됐다라는 사진을 보내고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군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에서만 최근에 7건의 유사 사건이 잇따랐는데 이게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노쇼로 인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범죄가 발생되는데 꽃집에서도 있었고 음식점에서도 이런 일이 네.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메뉴를 다 주문하고 사실상 이걸 제대로 된 금전으로 받을 수 없이 그냥 다시 폐기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아니면서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이러한 상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노쇼 사기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해서 단체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주저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거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예약을 덜컥 받았다가 아예 이제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